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7번째 강의를 시작해 볼 겁니다. 흥선대원군부터 한일병합이라고 하는 근대국가 수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이 지금 강의 업로드 순서를 보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사실 3강 삼국시대의 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강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면 특히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배움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는 흥선대원군부터 한일병합이라고 하는 순서를 확인해 보면서 3학년 친구들도 개학을 대비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지금 벚꽃도 많이 피고 사람들도 많이 놀러 다니고 있는 환경이 변화가 나타난 것 같은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외출 자제하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고, 참 고민이 많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의 역할, 학생으로서 역할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함께 중학교 3학년 친구들 혹은 나아가 중학교 2학년 친구들도 한국사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7번째 강의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교과서를 들고 있다면 교과서 역사 2 처음부터 55쪽에 이르는 내용을 선생님이 요약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자, 세밀한 이야기를 다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간중간 더 깊은 내용들은 선생님하고 함께 학교 현장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선생님이 흥선대원군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권 때 잘못된 왕권의 약화, 이런 것들을 다시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책을 많이 펼쳤대요. 자, 선생님 굳이 판서하지 않겠습니다. 경복궁 중건, 호포제, 나아가 뭡니까? 사창제를 실시해서 기존의 세도 정치 때 갖고 있던 문제점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이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양반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었고요. 자, 나아가서 흥선대원군은 대외적으로 쇄국 정책을 펼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것도 개학하고 나서 선생님하고 학교 현장에서 직접 다뤄보겠습니다만, 제너럴 서면호, 병인양요, 남은군묘 도굴사건 혹은 오페르트 도굴사건, 신미양요, 결과적으로 척화비를 건립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쇄국 정책이란 폐쇄할 때 그 쇄입니다. 나라의 문을 닫는 겁니다. 자, 프랑스나 미국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개항을 요구하면서 조선인들을 다치거나 힘들게 해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들과 동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청주에도 보면요, 혹은 청주에 거주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겠습니다만,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했습니다. 전국에요. 그래서 곳곳에 가면 척화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진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도 여기 뒤에 중앙공원 있을 겁니다. 그쪽에 가면 무슨 탑도 많고 건물도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비석이 척합입니다. 그만큼 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강화도 조약 알아봅시다. 강화도 조약. 자, 연도를 조금 알아두면 좋습니다. 1876년. 자, 여러분은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흐름상 몇 가지 연도를 제시해 볼 겁니다. 여러분이 양껏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 기억하면 더 좋겠죠. 자, 조선이 처음으로 일본하고 외교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천으로 대표되는 항구를 열어주게 된 거죠. 자, 근데 강화도 조약은 평등했을까요? 아니요.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합니다. 해양 측량권인
대표적인 겁니다. 나라의 주권이 미쳐야 되는 영해, 사회 시간에 배우거든요. 영해에 외국인의 배가 와서 함부로 바다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거 현대적인 국제법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체결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조선은 자본주의 시장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사실 일본과 조약이기 때문에 이게 큰 영향을 미칠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서양이나 기타 세력들하고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자, 그런 대표적인 예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자, 연도를 적진 않겠습니다만 선생님이 알고 1882년이고요. 자, 요때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최애국대우입니다. 최애국대우. 자, 최애국대우란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한 것 중에 가장 유리한 것을 이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는 미국을 지칭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마다 최애국대우 계속 언급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했을 때 여기서 유리한 조약이 있다면 최애국대우에 따라서 미국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선에 있는 모든 권리들을 이 최애국대우로 인해서 다 뺏기게 되겠죠. 자, 요 정부가 개항을 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정부의 개화는 온건개화파에 주도한 세력으로서 청나라, 친청에 의지한 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그 근대화의 과정들이 양무운동처럼 동도서기,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동양의 정신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명나라나 뭐 송나라를 섬겨서 중국의 많은 영향을 받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대표적인 기구로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것이 통리, 기무, 아문. 굉장히 서툴죠. 자, 정부의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기구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것에 반발해서 위정, 척사 세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정부가 자꾸 개화를 하면서 서양 물건들을 들여오게 하는데 오히려 나는 이게 좋지 않아. 저항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모군란도 발생합니다. 이모군란. 자, 연도 알아두면 좋아요. 1882년입니다. 자, 이모군란 쉽게 얘기해서 이모년에 일어난 반란인데 99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당시에는 신식군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 이분법 법적인 구조에서 이해하면 좋은데, 자, 신식군인들은 우대를 받고 존경을 받는 선망의 직업이었는데 90군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신식군인들은 총 같은 걸 사용했어요. 90군인들에게는 총을 주지 않았고요. 금유도 잘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흥선대원군이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아두면 더 좋고요. 자, 그리고 요 이모군란의 결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건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자, 요거 청나라하고 체결한 건데요. 자,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와중에 청나라 사람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군부대가 투입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양아진이나 한성까지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조선의 상황을 보면요. 자, 앞서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인들 개항 요구하면서 일본인 물산 들어오죠. 자, 청나라 물건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의 조선의 산업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일본 것이나 청나라의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 경제 위기 맞이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갑신정변. 자, 바로 2년 뒤입니다. 여기 좋아요. 1882년.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요. 1884년. 자, 갑신정변은 요 정부의 개화는 온건개화파였거든요. 온건. 자, 요 갑신정변은 급진입니다. 급진. 자, 여기서 급진이라고 하는 것은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얘기하는 친일파가 아니라고요.
일본의 개혁과 근대화 방식에 맞게 이들도 근대화를 이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정변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듯이 잘 수행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뭐 고종을 그 와중에 납치하기도 하면서 약간 납치하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정변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거문도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데, 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러시아하고 영국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에 있는 섬에서 충돌을 합니다. 자, 러시아는 과거부터 얼고 있는 항구를 갖고 있어요. 때문에 얼지 않는 항구를 얻고자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반도 남부로 계속해서 내려오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령도입니다. 저령도. 자, 오늘날 부산 쪽에 있는 섬으로서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었을 겁니다. 영도라고 불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저령도를 획득해서 얼지 않는 항구를 가지려고 했었고, 영국은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강제 점령합니다. 자, 웃기죠. 자기들 국가에서 싸우던지 혹은 다른 국가에서 싸우면 되는 걸 굳이 한반도까지 들어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국제 정세의 영향도 받고 힘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1894년인데요. 이 1894년의 사건들은 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또 표현해 볼게요. 자, 먼저 동학농민운동이 있어요. 자, 먼저 사건들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 그리고 갑오개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일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세 가지 사건 언제였다? 1894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94년의 흐름은 이 세 가지 사건이 확 복잡하게 얽히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1894년을 헷갈려 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파악해 두십시오. 자, 동학농민운동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1차는 고부 농민 봉기였는데, 자,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이 수탈을 하니까 그의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해서 일어났던 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전봉준 떠올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즉 관리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반봉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차는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외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렵게 반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외세라고 기억해 둡시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학농민운동도 뭐 동학란이다, 갑오농민전쟁이다, 다른 용어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갑오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하고 2차로 나눠서 일어나요. 자, 여러분이 이제 1차하고 2차를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자, 1차는 선생님이 적진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이 달라져요. 과거제를 폐지한다든지, 자, 이들의 회의를 위해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자, 2차는 기본 시스템이 1차로 인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홍범 14조를 발표해서 갑오개혁의 내용,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요. 나아가 행정과 사법권을 분리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청일전쟁입니다. 자, 요것도 웃겨요. 자, 청일전쟁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나요? 자, 여러분, 자, 요거 보세요. 거문도 사건 어디서 발생했다고요? 그렇죠. 한반도였잖아요. 청일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청나라하고 일본이요. 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이 이겼어요. 당시의 전망은 당연히 중국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었겠지만 일본이 이겼습니다. 자,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이
흥선대원군 이후부터 쭉 한반도 조선을 두고 갈등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본이 이기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삼국 간섭이 발생해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이 중국의 산동반도를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삼국 간섭을 주도했던 건 다 실제로는 러시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러시아를 좋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러시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904년에 복수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보고요. 자, 삼국 간섭 러시아가 압박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을미사변이 일으켜요. 자, 여러분 명성황후 들어봤나요? 그렇죠. 이 명성황후가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에 반발해서 을미의병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물론 을미의병은 조금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을미개혁의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도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당시에는 머리를 다 길렀어요.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부모가 소중하게 준 나의 신체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특히 일본이 머리를 잘랐단 말이에요. 자, 머리카락이죠, 정확하게.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일반 유생들이나 양반들, 지배층들은 자, 유교 국가에서 머리카락을 함부로 자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의병 발생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1896년으로 넘어가네요.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 있습니다. 1896년.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 대토론회, 강연회 이런 걸 즐겨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주로 민권을 확립하려고 했다. 이런 민권의 확립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떤 것이었냐? 바로 의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게 되는 국회의원 다른 측면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기능도 있습니다. 법안을 만든다든지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죠.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근대적인 제도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독립협회는 그러한 의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중추원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독립협회는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에 의해서 해산돼요. 사실은. 자, 대한제국은 1897년에 세워진 국가로서 자, 여기서 황제는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잘 떠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앞에서 명성황후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명성황후 남편 누굽니까? 고종이죠. 자, 자신의 아내가 죽고 자,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라가 부강해야 백성을 지키고 자신이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왕이 있던 국가입니다. 황제는 중국만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도 황제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1897년이죠. 자, 그래서 대한제국은 바로 황제 중심의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뭐 가보개혁 혹은 을미개혁 뭐 이런 것들 정부가 위주로 해서 위로부터 개혁을 하고는 있지만 황제 중심의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왕이나 정부로부터 개혁이죠. 자, 그런데 오히려 반봉건적이라고 할까요? 시대에 역행한다고 할까요? 황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앞에 봤던 독립협회와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죠. 자, 독립협회는 의회 제도에 권력을 줘서 정치를 운영하려고 했던 거고 대한제국은 황제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제국에 의해서 독립협회 해산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자, 대한제국 할 때 특히 중요한 부분이 지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게. 자, 지게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땔감을 맸던 그런 도구가 아니라요. 토지 문서를 말합니다. 토지 문서. 자, 나중에 1910년이 넘어가게 되면 일제히에서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는데 자, 일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나 토지제도 없었잖아.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맞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1897년 대한제국에서부터 우리가 근대적인 토지 문서인 지계를 발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가 우리를 강제 점령하지 않았어도 우리도 근대적인 경제권, 경제 토지 문서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 발생합니다. 자, 일본이 10년 동안 칼을 갈았어요. 자, 청일 전쟁 1894년이죠. 1894년 러시아가 방해했었잖아요. 자, 요 결과 어떻게 될까요? 당시 서양인들이나 전 세계 국민들이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기면서 이제 일본은 청나라 박살냈죠. 러시아 박살냈죠. 조선의 모든 지배권 가져오게 됩니다. 자, 러일 전쟁을 추진하는 중에 러일 전쟁 진행 중에 일본은 한일 의정서 나아가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조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요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는 게 뭡니까? 독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방해물 다 지웠어요. 을사조약 체결합니다. 여러분 을사조약 혹은 을사늑약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905년에 체결됐고요. 자, 바로 외교권 박탈해 보이죠. 자, 그래서 외국과의 관계를 쌓을 수 없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팔다리를 잘라버린 거죠. 너희들 강제 점령 당하거나 우리한테 침탈 당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얘기하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 고종은 어떻게 합니까? 헤이그 특사 파견하죠. 네덜란드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에 저항해서 을사 의병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신돌석으로 대표되는 평민의병장이 출연하기도 했던 의병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신협약, 일명 정미조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1907년에 체결했고요. 자, 이것을 말미암아 군대가 해산됩니다. 군대 해산. 자, 이제 대한민국 조선에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박승환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결합니다. 이걸 신호로 해서 정미 의병이 일어나면서 전 국가적인 의병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볼게요. 자, 1909년 간도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일제에게 뭘 뺏겼습니까? 외교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거래를 해서 철도권을 주는 대신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인정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사실 항전대원군 이후 한일 병합이 되는 과정까지 그 와중에 독도도 그렇고 간도도 문제도 그렇고 다 빼앗긴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뤄보았는데 근대국가 수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구태연한 봉건적인 국가가 아니라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쉽진 않았죠. 험난하고 갈등의 과정과 여러 제국주의나 외세의 침입, 전쟁의 과정이 포함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근대국가 수립운동 단체와 문서 조금만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약 5가지가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자, 갑신정변 1884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자, 갑신정변 때 개혁정강 14개주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요구사항이 담겨있던 문서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14개조 찾을 때는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호주 혹은 의정부에서 뭐 회의한다.
라고 하는 용어 나오면 갑신정변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동학 농민 운동입니다. 자, 동학 농민 운동은 패정개혁안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듭니다. 자, 사실 이것도 뭐 정확하지 않다, 뭐 정확하다, 말이 많습니다. 오지영의 동학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당시 내용을 추측하거나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탐관오리를 어떻게 할까요? 탐관오리 때문에 이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처벌해야 된다. 내용 담겨 있겠죠. 자, 그리고 탐관오리 때문에 정치가 잘 되지 않았어요. 지방자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기구를 둬야 충분히 견제할 수 있겠죠. 네, 집강소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집강소가 바로 농민자치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개혁 이야기해 볼게요. 같은 해였죠. 1894년. 특히 이제 가보개혁 2차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가보개혁 2차는 홍범 14조가 있습니다. 홍범 14조. 자, 사실 가보개혁 2차를 적을 필요는 없겠는데 굳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갑신정변 개혁정강 14개조랑 헷갈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둘 다 14개죠? 둘 다 14개예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구분하세요. 홍범인지 개혁정강인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탁지하문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잘 안 나오네요. 탁지하문에서 재정을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뭡니까? 바로 가보개혁입니다. 자, 그리고 왕실과 국정사무를 어떻게 할까요? 분리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2차 가보개혁인데요. 자, 이것도 이 내용에 사실 담기는 의미를 보면 일본 입장에서 왕실이 곧 국정이고 국정이 곧 왕실이기 때문에 왕의 권한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데 제한이 되겠죠. 때문에 왕실 국정을 분리한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행정적이고 근대적인 제도긴 하지만 일본의 목적은 조금 달랐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강화도 조약에서도 보면 뭐 청으로부터 독립돼서 뭐 조선은 자주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로부터 자주국입니까? 단순히 청으로부터 자주국일 뿐 일본으로부터 자주국은 아닐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는요. 자, 네 번째로 볼게요. 독립협회 1896년 정도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 됩니다. 자, 독립협회에서는 헌의 6조를 만듭니다. 6가지 내용인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요. 바로 중추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중추원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기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의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민권의 확립을 위한 노력들을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중추원 만들어서 회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했습니까? 실패했다라고 했습니까? 잘 되지 않았죠. 대한제국은 황제권을 중점으로 해서 개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의회제도 있는 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대한제국이네요. 자, 황제 중심의 개혁을 고종이 추진하려고 했다. 자, 요것은 조금 쉽습니다. 대한국 국제라고 해서 자, 요것 굉장히 쉬워요. 대황제 뭐 군주권은 어쩌고 저쩌고 혹은 원수부를 설치하여 어쩌고저쩌고 내용 나오면 바로 대한제국의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확인해 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대국가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들 등장해서 여러분 헷갈릴만 하고요. 여러 문서들 제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 내용들 여러분이 잘 비교해서 기억해 두면
근대국가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단체와 문서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 잘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참고해 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 7번째 내용 알아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알아볼까요? 다음 8번째 시간에는 여러분 바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제강점기는 지금 한일 병합이 된 1910년부터 1945년 해방 또는 광복에 이르게 되는 그 약 35년에 걸친 시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자발적이고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슬픈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55쪽 이후 2단원부터 시작되겠죠.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하고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